이거 들고 가. 어여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슬퍼할 틈도 없이 남편을 죽인 여자가 되어 3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서, 네가 도련님을 죽인 거야. 형님의 말은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찢어버렸고, 저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대문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건지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방에서 나오지 않던 치매 초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담벼락 너머로 몰래 건네주신 보따리 하나, 그 낡은 보따리 속 남몰래 감추어왔던 오래된 진실 하나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소란을 단 한순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59살이고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제 이야기는 지난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그 계절에 제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를 하고 남편에게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드렸죠. 남편 김태석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현장 검사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남편이 국그릇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인사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가게에서 김치를 포장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병원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김태성님의 보호자이신가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쓰러졌다고 했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기를, 제발 무사하기를 말이에요.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현장에서 즉시 병원으로 옮겨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고통 없이 갔을 것이라는 말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아들 민재가 직장에서 뛰어왔고 시어머니도 모셔왔습니다. 85살의 한말순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조차 말랐는지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 박서희가 나타났습니다. 박서희는 남편의 형수였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죠. 언제나 자신이 맏며느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집안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했고 특히 저에게는 늘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형님이 남편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슬픔보다는 분노 같은 것 말이에요. 장례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이 몰려왔고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지 불편했어요. 참 안 됐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집에서 뭔 일이 있었나?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었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형님은 계속 저를 예리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뭔가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장례식 마지막 날 밤에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피곤하신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아들 민재는 장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잠깐 나와봐. 큰형님이 저를 부르더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해봐. 뭘 했길래 우리 도련님이 그렇게 됐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 척하지 마. 사람이 그냥 죽나?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형님, 우리 남편은 심장병이 있었어요. 의사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심장병? 그럼 왜 그동안 병원에 안 다녔어?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고. 형님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병원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죠. 제가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네가 제대로 챙겼어야지. 아내가 남편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뭘 했어?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죽은 걸 제 탓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었다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도련님. 형님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워 보였고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도련님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야. 네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일 슬픈 사람은 지금 저라고요. 슬프긴 뭐가 슬프다는 거야. 사실이잖아. 네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형님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일이 힘들었던 것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도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했어요. 그때 아들 민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민재야. 때마침 잘 왔네. 형님이 민재를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너희 아버지를 죽인 거야. 평소에 심장 약한 걸 알면서도 방치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민재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굳었습니다. 큰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큰엄마가 틀린 말했어? 남편 몸이 안 좋으면 아내가 건강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인 저와 큰어머니인 서희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더 서러웠습니다. 이럴 때는 아들이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더 보고 싶어져서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제 어쩔 거야. 형님이 팔짱을 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뭘 어쩐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집에서 살 생각이야? 남편 죽게 만든 네가 멀쩡한 남편을 죽인 주제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걸. 살인자. 그 단어가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너무 심한 말씀 아니세요? 심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참는 중이니까 다행인 줄 알아. 형님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순간 저도 화가 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눈빛에서 다 드러났을 거예요. 그 눈빛은 뭐야? 네가 남편을 잘 돌봤다는 거야? 아픈 것도 알면서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가고 병원은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싫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럼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지. 그게 네 역할 아니야? 형님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다 제 탓으로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때 형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짐 싸. 뭐라고요? 짐 싸서 나가. 여기는 이제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보따리가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일어나며 밤 공기에 흩어졌어요. 형님, 이게 무슨... 나가 무슨 낯으로 네가 여기 계속 살 생각을 해. 형님 박서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아들 민재가 옆에서 말렸지만 형님은 듣지 않았어요. 큰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긴 뭐가 너무해. 이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형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그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가족들의 냉대, 그리고 이제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도 안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아무 말씀도 하기 싫으셨던 걸까요? 아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저를 도와주지도 큰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도 집도 없이 밤길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해 끼치지 말고. 뒤에서 형님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어요. 바늘로 누가 제 등 뒤를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런데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을 때 시어머니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계셨어요. 어머님? 깜짝 놀라서 어머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거 들고 가라, 어서 가. 어머님이 보따리를 하나 주며 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어머님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 표현을 살갑게 하시진 않으셨지만 항상 인자하셨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결국 저를 잡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어머님도 저를 남편 죽인 여자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어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결국 동네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수첩, 그리고 남편과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남편의 죽음이 정말 제 탓인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벤치에 앉아 긴긴 밤을 견뎠을 뿐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9살의 나이에 집도 절도 없이 한밤중에 쫓겨나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공원 벤치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밤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고 멀리서 늦은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눕긴 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형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고 민재의 고개 숙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눈이 내려 옷이 모두 젖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관절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뜨면서 공원에 나온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산책하러 나온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황자로 보였을 거예요. 59살의 나이에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보따리를 정리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근처에 있는 공중화 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늙어 보일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청소를 하러 온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낯선 사람의 작은 관심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따뜻한 유리병에 든 두유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기운이 없어 보이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우리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따뜻한 마음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까지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서는 받지 못한 따뜻함을 낯선 사람에게서 받다니. 두유를 마시며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두유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과 눈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9살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당장 잠잘 곳도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신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시 천천히 열어봤어요. 옷가지 몇 벌 사이에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어 보니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진 서류 뭉치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봉지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첫 번째는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소유자가 김정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잠깐, 이게 제 이름이네요. 두 번째 서류는 명예 이전 서류였습니다.
남편 김태석에서 부인 김정은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통장이었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정은이에게라고 시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은아, 혹시 이런 날이 올까봐 미리 준비해 두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서희가 너를 내쫓았다는 뜻이겠구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셨다는 거였어요. 나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아직은 정신이 맑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한다. 네 남편 태석이와 상의해서 재산 정리를 다 해놨다.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놀라움이 컸습니다. 서희는 예전부터 우리 재산을 노렸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자기가 다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더구나. 하지만 태석이가 번 돈이고 너와 함께 모은 재산인데 왜 서희가 가져가야 하니? 시어머니께서 큰며느리의 속셈을 모두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상가 건물은 이미 내 명의로 이전했다. 매달 임대료가 300만 원씩 나온다. 그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거다. 통장 비밀번호는 민재 생일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원씩이나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제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태석이도 서희를 못마땅해 했다. 자꾸 집안일에 참견하고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어지더구나. 그래서 우리끼리 몰래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해뒀다. 남편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놀라지 마라. 원래 다 내 거였다. 태석이가 번 돈으로 산 건물이고 너와 함께 모은 돈이니까 서희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서희는 아마 화를 낼 거다. 자기 계산이 틀어졌으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변호사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셨다. 그러고 보니 어제 형님이 그렇게 성급하게 저를 내쫓은 이유가 있었네요. 재산 정리가 끝나기 전에 저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은아, 너무 상처받지 마라. 서희가 무슨 말을 했든지 신경 쓰지 마라. 태석이 죽음은 누구 탓도 아니다. 그냥 재수가 없었을 뿐이야. 마음 단단히 잡고 살아.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편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태석이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다. 꼭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 끝에는 변호사 사무소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큰형님의 욕심을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저에게 해를 끼칠까봐 대비를 해두신 거였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해 봤어요. 민재 생일인 324였습니다. 정말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불쌍한 과부였는데 알고 보니
제법 괜찮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왜 이런 걸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어제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 시어머니께서 어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형님은 어떨까요? 분명히 자기가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다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화를 낼까요?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형님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지 말이에요. 보따리를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절망과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제가 없는 사이에 집을 뒤지고 있을 거예요. 재산 서류를 찾아서 전부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럼 더욱 화를 낼 테고 온 가족들을 괴롭힐 것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소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와 같은 거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절망 속에서 보던 세상과 희망을 품고 보는 세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도착해서 시어머니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김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다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남편분과 시어머니분이 정신이 맑을 때 공증까지 받아서 처리하셨어요.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괴롭힐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얻으신 재산만큼 차후에 형님분의 행동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본인이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형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분명히 저를 찾아와서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을 지켜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59살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그러니? 큰어머니가 난리예요. 엄마를 찾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역시 형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지금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큰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셔서. 민재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아들 민재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따라 나오지도 않았고 집에서 쫓겨난 후 처음 전화로 한다는 말이 엄마 걱정이 아니라
자기 걱정이었으니까요. 민재야, 엄마는 이제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일단 큰어머니한테는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말씀드려.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소를 나온 후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동창 영숙이의 집이었습니다. 나영숙은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는데 결혼 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아. 나 정은인데. 어머, 정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영숙의 반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혹시 오늘 시간 있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혹시 아픈 데라도 있어?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만나서 얘기할게.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주소 알고 있지? 영숙의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이런 모습으로 찾아가게 되다니. 영숙의 집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니 금세 문이 열렸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어젯밤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나 봐요. 어머, 정은아. 문을 열고 나온 영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안색이 완전 안 좋잖아. 들어가서 얘기할게. 영숙의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온기였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부터 마셔. 꿀차 끓여줄게. 영숙이 주방으로 가는 동안 거실을 둘러봤어요. 가족 사진들이 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화분에서 자라는 꽃들이 집안을 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자, 마셔봐. 그리고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 영숙이 꿀차를 건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석 씨가 세상을 떠났어. 뭐라고?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주일 전에. 심장마비였어. 어머, 정은아. 영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어제 집에서 쫓겨났어. 쫓겨났다고? 누가? 차근차근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살인자라고 몰아세운 일, 보따리 하나만 들고 쫓겨난 일,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낸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영숙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가끔씩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 보따리에서 나온 서류들과 편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내가 그 건물 주인이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변호사님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셨어. 어머, 그럼 너희 형님이 얼마나 화를 낼까? 영숙이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디 있을 곳이 필요해. 혹시 며칠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야 당연하지. 얼마든지 있어도 돼. 영숙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날 저녁 영숙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은아, 너희 형님 예전부터 그랬니? 영숙의 질문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 첫 만남이 기억났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형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학력부터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형님 박서희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대학까지 나왔다며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마다 모이면 형님은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동서는 요리를 못하시네. 집안 정리도 좀 배워야겠어. 나이도 있으면서 체면에 맞는 옷을 좀 입어. 시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속뜻은 다 알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몇 년 전 추석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지금 왜 물어보니? 미리 정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때 형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제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으니까 큰 집은 당연히 우리가 물려받아야죠. 시어머니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보였지만 형님은 계속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작은 집은 아무래도 능력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능력이 안 된다는 말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런 염치 없는 말을 할까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다툴 수는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 형님은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제 의견은 무시했고 뭘 해도 트집을 잡았어요. 동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방식이 따로 있어. 좀 더 신경 써. 남편도 처음에는 형님을 말렸지만 특별히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우리가 참자. 큰형수니까 어쩔 수 없어. 평소에 제 편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더 서러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형님 편이고 저 혼자만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형님이 저를 괴롭히는 방식이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큰 며느리로서 동서를 챙긴다는 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저를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어요. 동서가 워낙 소극적이어서 내가 더 신경을 써야 해. 집안일에 서툴러서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네. 어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다시 설명해 줄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저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정작 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아플 때였어요. 몇 년 전 남편이 독감에 걸려 며칠 누워 있었는데 형님이 문병을 왔었습니다. 동서가 제대로 안 챙겨주나 봐. 이렇게 오래 아프다니. 약은 제때 줘? 음식도 소화하기 쉬운 걸로 해. 마치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때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다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내로서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은아, 그런 사람한테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았어? 영숙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 영숙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지내려고 참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화를 내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모르는 척 했어. 사실 남편도 서희를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형수라는 위치 때문에 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형수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참아줘. 가족끼리 싸우면 안 좋잖아.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갑자기 제 요리 실력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은이가 만든 나물 드셔보셨어요? 간이 좀 이상하던데.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맛있던데. 그래도 우리 집안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미리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제 요리 실력을 깎아내리다니. 형님, 그런 말씀은 좀.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저항했습니다. 왜? 사실을 말한 건데. 더 나아지려면 지적도 받아야지.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머, 동서가 서운해하네. 내가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형님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마치 자신은 선의로 말했는데,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형님은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고, 저 역시 형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영숙의 질문에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참 힘드셨을 거예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정은아, 서희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성격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시어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어요. 형님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거든요. 특히 형님이 저를 괴롭히는 방법이 상상 이상으로 정교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항상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나쁜 정치인들의 권모술수 같았어요. 정은이는 참 순수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너무 소극적이어서 걱정돼.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형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가 죽인 거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은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 영숙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만 살았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영숙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맞아. 이제는 달라져야 해. 그날 밤 영숙의 집 작은 방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았을까요?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남편이 죽자마자 살인자로 몰려 쫓겨났잖아요. 그동안의 인내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을 지켜내야 했어요. 그것이 저에 대한 그분들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님에게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도덕적으로도 떳떳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59살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큰어머니가 엄마를 계속 찾고 계세요. 어디 계신지 꼭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민재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자꾸 그러신데? 엄마 전화 안 받는다고 말하라고 그랬잖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마 재산 서류가 없어진 걸 알았나 봐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집에서 사흘째 되던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었어요.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영수가 아파트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아파트? 혹시 따로 살려고? 응.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여기서 얼마든지 지내도 되는데. 고마워. 하지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영숙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영숙과 함께 부동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었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본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원룸이었지만 깔끔했고 작은 주방이 따로 있어서 요리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이 커서 햇볕이 잘 들었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보증금이 좀 비싼데 괜찮으세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면 충분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숙이 물었어요. 정은아,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설마 그 서류 때문에? 응. 시어머니와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였어. 그럼 정말 다행이네. 걱정했는데. 이사는 간단했습니다. 가져올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보따리 하나와 영숙이 빌려준 생활용품들이 전부였어요. 새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내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바닥에서 잤어요. 아직 이불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며칠 지나면서 집이 조금씩 집다워졌습니다.
장봐온 것들로 냉장고를 채우고 작은 화분도 하나 샀어요. 소소하지만 제가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 자꾸 생각이 많아졌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59살의 나이에 취직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요리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뭘까요? 별다른 기술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저에게 남은 건 요리뿐이었어요. 30년 넘게 해온 집밥 요리. 남편도 맛있다고 했고 손님들이 와도 칭찬해 주시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서 반찬을 팔아보자고요. 다음 날부터 상가 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큰 곳은 부담스럽고 너무 외진 곳은 손님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적당히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있는 작은 점포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쯤 다니다 보니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였는데 임대료도 적당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어요. 반찬 가게요. 작게 시작해 보려고요. 아, 그거 좋네요. 이 동네에 그런 가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계약을 마치고 나니 정말 제 가게가 생겼다는 실감이 났어요. 비록 작지만 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거창한 이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은이의 집밥.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집밥을 파는 가게니까 그냥 솔직하게 짓기로 했어요. 간판도 화려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정은이의 집밥이라고만 썼어요. 보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집처럼 꾸몄어요. 큰 냉장고와 작은 테이블 몇 개, 그리고 반찬을 진열할 진열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 걸어놨어요. 남편과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어요. 특히 김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 있었거든요. 젓갈을 조금씩 섞어서 깊은 맛을 내는 방법이었어요. 김치는 급하게 담그면 안 돼. 배추도 충분히 절이고 양념도 차근차근 만들어야 해. 시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요리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셨어요. 개업 전날 밤 가게에서 혼자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제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올 때까지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 줄까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오셨어요.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셨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 뭐 파는 데야? 집에서 만든 반찬 파는 가게예요. 아, 그래. 그럼 김치 좀 봐줘. 할머니께서 김치를 드셔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네.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담근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제가 원했던 반응이었어요. 김치 1kg 하고 장조림도 조금 줘. 첫 판매였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몇 명 왔습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사가시는 분들이었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 젊은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네, 새벽마다 만들어요. 진짜 엄마 손맛 같네요. 자주 올게요. 그 말에 뿌듯했어요. 엄마 손맛이라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루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시작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어떻게 담그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옛날 방식대로 담가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 말고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 가게가 제법 안정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자신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했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손님들이 맛있다, 집밥 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존재가 확인되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여기 반찬 먹으면 우리 딸 어릴 때 생각나요. 그때 내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추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 형님 생각을 할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면 가게에 걸어둔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하고 있죠?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요리 블로거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인터뷰라니.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게 더 좋아요. 진짜 집밥 맛을 내는 비법이 궁금해요. 인터뷰는 간단했어요. 어떻게 요리를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음식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성스럽게 만들면 그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특별한 재료를 쓰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재료들이에요. 대신 시간을 많이 들이죠. 일주일 후 그 블로그 글이 올라왔어요. 정은이의 집밥 진짜 엄마 손맛을 찾아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글이 올라간 후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바빠진 만큼 보람도 컸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재였습니다. 엄마, 민재야, 어떻게 여기를? 큰어머니가 엄마 찾으라고 해서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민재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아마 제가 이런 가게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시작한 가게야. 가게요? 언제부터요? 2달 정도 됐어. 민재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그 말에서 놀라움과 약간의 존경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요. 제 삶을 증명하는 공간이었고 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김치 하나, 장조림 한 접시에 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59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게에서 민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 응급실로 실려가셨대요. 지금 대학병원에 계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니. 지금 어떤 상태니? 정확히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나와야 안다고 하시는데 민재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큰어머니는? 큰어머니도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민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 보호자 서명하고 그냥 가셨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다고요? 알겠어. 지금 가볼게. 가게 문을 급히 닫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어요. 여러 환자들이 오가는 소란 속에서 간호사에게 한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물어봤습니다. 3층 내과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301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을 때 복도가 조용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면회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301호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형님이 저를 내쫓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다른 침대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습니다. 85살의 나이가 더욱 느껴졌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어요.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셔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아까 잠깐 들렀다 가셨어요. 서류 작성하시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 보호자가 형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도 금세 가버리다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언제쯤 의식을 찾으실까요? 지금도 의식은 있으세요. 그냥 많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병실 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지셨고 볼도 많이 빠지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이 힘드셨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식은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문득 시어머니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어색해하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모습,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라고 말씀하시던 모습,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아플 때였어요. 결혼 초기에 독감에 걸려서 며칠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직접 죽을 끓여 가져다 주셨어요. 며느리가 아프면 시어머니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친정 어머니가 안 계셨던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속상해할 때도 시어머니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연이 되면 오는 거고 안 되면 안 오는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다른 시댁에서는 아이 문제로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남편이 야근을 많이 할 때도 혼자 있는 저를 챙겨주셨어요. 정은아, 저녁 먹었니? 혼자 먹기 싫으면 여기 와서 먹어라. 가끔씩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당신도 나이가 많으신데 며느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그런데 형님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척했지만 진심으로 모시는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랑 점점 더 같이 살기 힘들어지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치 시어머니가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을 천천히 뜨셨어요. 처음에는 어디인지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는데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정은아? 목소리가 많이 약하셨어요.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 어떻게 여기에? 민재가 연락해서 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은아, 미안하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 서희가 너를 내쫓을 때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습니다. 다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힘이 없으신데도 꽉 잡으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가게도 하나 냈어요. 가게, 반찬 가게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김치로 장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희는 오늘 왔다 갔니? 네, 오셨다가 가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씁쓸해졌어요. 그 애는 참 답답해.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의 본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뭐, 퇴원하시면 제가 모시고 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셨어요.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왜? 저도 어머니 딸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은아, 어떻게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뒀을까? 내가 복이 많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서희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녁 늦게까지 시어머니 곁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은 포기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 제가 되돌려드릴 차례였어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았어요. 가게 일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도 돌봐야 했으니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특히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평소보다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제 얼굴도 정확하게 알아보셨어요. 정은아, 너 혼자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이렇게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희. 그의 이야기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희가 어떻게 했는지 너도 알아야 해.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동안 저는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을 안 줬어. 하루 종일 굶기기도 했고. 어머니, 설마. 정말이야. 태석이가 죽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빨리 죽으라고 했다. 귀찮다고, 언제까지 살 거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한테 말해? 민재한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서희는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형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증거라도 있으면. 있어. 간병인 아주머니가 봤어. 시어머니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서희를 무서워해. 너무 독해서 말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에 친절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어머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간호사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경직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몰라서요. 간호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간병인 선생님께서 몇 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요? 보호자분이 좀 차갑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차례 신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신고라는 말에 놀랐어요. 신고요? 어르신 학대 의심 신고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간호사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형님의 학대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시어머니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서랍 좀 열어봐.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거 가져와.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유언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왜 갑자기? 태석이가 죽고 나서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작성했어.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키셨어요.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어. 어머니,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내게 주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서희는 욕심이 너무 많아. 돈만 보면 눈이 뒤집혀. 하지만 큰 며느리이신데 며느리가 뭐 대수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욕심 없는 내가 받아야 마음이 놓인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울지 마. 이게 내 진심이야. 시어머니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집 소유권 이전 서류야. 이것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집까지요? 서희가 탐내던 바로 그 집이야. 이제 다 내 거야. 서류를 자세히 보니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공증까지 받은 정식 서류였습니다. 언제 이런 일을? 서희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후부터 준비했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민재는 아나요? 민재는 몰라. 아직 말하지 않았어. 왜요? 그 애도 서희 눈치를 보니까. 미리 말하면 서희가 방해할지도 몰라. 시어머니의 판단이 정확했어요. 민재는 어머니와 큰어머니 사이에서 늘 중간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서희가 알면 화를 낼 거야.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변호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 그 변호사가 남편과 상의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당연한 일이야.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복을 받아서 너 같은 착한 며느리를 뒀나 보다.
그날 오후 민재가 면회를 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엄마, 할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만재 왔구나. 그때 시어머니께서 민재를 부르셨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께서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민재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사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보여주시니 민재가 더욱 놀랐어요. 이게 언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정리했어. 민재는 서류를 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 큰어머니는 아세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 모르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민재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큰어머니가 알면 화를 내실 텐데. 그렇겠지.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처리된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네가 여기에 왜 있어? 어머님이 쓰러지셔서요. 그래도 여기 올 이유는? 형님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희야, 와서 앉아라. 형님이 망설이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희야,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께서 서희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유언장을 썼어. 형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요? 모든 재산을 정은이에게 물려준다고 했어. 형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결정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마디인데. 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마지가 뭐가 대수야? 효도를 안 하는데. 효도를 안 한다고요?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형님이 당황하며 둘러봤습니다. 민재와 저, 그리고 간병인까지 모두 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밥도 안 주고 빨리 죽으라고 한 게 효도야?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형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야. 사람들도 다 봤어.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희 씨, 제가 다 봤어요. 형님이 간병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봤다는 거야? 어르신께 밥도 안 주시고 심한 말씀하시는 거 다 봤어요. 형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문제 삼겠어요. 그래라.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흔드셨어요. 형님이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너는 입 다물어. 이 모든 게 네가 꾸민 짓이지? 형님이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거짓말. 분명히 어머니를 깨웠을 거야. 그때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서희야, 정은이한테 왜 그렇게 말해? 어머니께서 속으신 거예요. 저 여자가 재산을 노리고, 재산을 노린 건 내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일침에 형님의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나가. 이제는 내가 널 보기 싫어.
형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병실을 나갔습니다. 화가 나서 쿵쿵거리면서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병실이 조용해진 후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해, 정은아. 내가 또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형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형님의 실체가 밝혀졌어요. 시어머니의 증언, 간병인의 목격담 덕분에요. 하지만 형님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공개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형님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링거도 빼셨고 혼자서 물도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은아, 내가 있어서 마음이 편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서희가 가만히 있을까? 걱정이 돼. 시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형님이 쿵쿵거리며 돌아가시던 발걸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했으니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애가 무슨 수를 쓸지. 시어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형님이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냉정했어요. 서희야, 너 또 뭐하러? 어머니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형님이 옆에 있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에요. 어머니 유언장에 대해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님이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상해? 시어머니께서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작성하신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본인의 정신 상태가 명확할 때 작성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정신 멀쩡할 때 쓴 거야.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의학적 기록상으로는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공증받은 서류인데 지금 와서 무효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공증도 치매 진단 전에 받았다면 문제없지만 진단 후라면 다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형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형님의 말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화목하게? 시어머니께서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고 그런 소리 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른 척하지 마. 내가 다 기억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몸이 떨리셨어요.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사이 형님이 저를 노려봤어요. 너는 여기서 나가.
가족끼리 이야기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형님, 저도 가족이에요. 가족? 웃기지 마. 너는 이미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 형님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여자가 날 죽이려 했어.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까지 고개를 돌려봤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밥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빨리 죽으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거짓말이라고? 증인도 있어. 시어머니께서 간병인 아주머니를 가리키셨어요. 이 아주머니가 다 봤어. 그치, 아주머니? 간병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아주머니까지 매수했네요. 형님이 비웃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때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나 봐요. 무슨 일이에요? 민재야, 잘 왔다. 내 큰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봐라. 시어머니께서 민재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내 큰어머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시어머니께서 민재에게 형님의 학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민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큰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형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치매라서. 치매는 무슨 치매?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보고도 몰라?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내가 치매 걸렸다고 네가 한 그 나쁜 짓을 다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의사 선생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치매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어르신의 치매는 초기 단계이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형님과 김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제가 쓴 유언장도 유효하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의사의 답변에 형님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너 같은 며느리 본 적 없어. 시어머니를 굶기고 괴롭히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서희를 바라봤어요. 의사, 간호사, 간병인, 민재까지 모두요. 정은이를 봐. 얼마나 잘해주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은이는 항상 내 밥부터 챙기고 손 잡아준 유일한 며느리야.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기 서 있는 여자는 며느리도 아니야. 그냥 욕심쟁이일 뿐이지. 형님이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난 거였거든요. 김 변호사님이라고 하셨나?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일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형님을 돌아봤지만 형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서희야, 너도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시어머니의 호통에 형님이 뒤로 물러났어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형님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끝난 게 맞아. 내가 진 거야. 형님과 김 변호사가 병실을 나간 후에도 한동안 정적이 흘렸어요. 민재는 멍하니 서 있었고 의료진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알겠니? 내 큰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시어머니께서 민재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면 된 거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넌 내 진짜 가족이야. 그 말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말씀하셨어요. 너무 흥분하시면 안 좋으니까 조용히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료진이 나간 후 병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재,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재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큰어머니 편만 들어서 괜찮아, 민재야.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어요. 민재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퇴원하면 정은이랑 살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민재가 놀랐어요. 그럼 집은? 집도 정은이 거야. 이미 서류 다 만들었어. 알겠어요. 엄마, 할머니 잘 모셔드려요. 민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알았다, 민재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둘만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서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그 애는 정말 못된 짓도 서슴없이 하거든. 시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형님이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 어머니가 제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래, 내가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형님의 진면목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형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았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어요. 59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된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한 달을 더 지내신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은아, 정말 고마웠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 제가 슬퍼하는 모습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민재가 상주를 맡았고 저는 옆에서 도왔어요. 형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조문객들 중에는 가게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시어머니를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저를 위해 와주신 거였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3일장을 마치고 나서 변호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유언장 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집과 재산 모든 것이 제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형님이 이의 제기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사의 진단서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서 승소할 수 있을 거예요.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 형님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시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어요. 치매 진단은 받으셨지만 초기 단계였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었다는 의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어르신께서는 정신이 매우 맑으셨어요. 유언장 쓰실 때도 정신이 또렷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증언은 병원 간호사들의 것이었어요. 보호자 박서희님의 학대 의심 정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분은 항상 어르신을 정성껏 돌봐드렸고요. 형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화를 억누르느라 눈 아래 근육들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모습이 저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형님에게는 아마 지금 이곳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악행들이 사람들 앞에 모두 드러나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벌을 받게 되는 바로 그 현장이었을 겁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유언장은 유효하다. 승리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박서희, 형님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찾아왔어요. 재판 결과를 들었나 봅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민재야. 그런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재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동안 큰어머니 편만 들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민재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경제적인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았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반찬 가게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고 단골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어요. 사장님, 김치 정말 맛있어요. 또 사러 왔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추억과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면서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비슷한 나이의 아주머니였는데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셨어요. 사장님, 정말 복 받으실 일만 생기네요. 그런가요? 네, 이렇게 착하시니까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하늘에서 두 사람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가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무덤에 들러요. 제가 만든 반찬 한 접시를 올리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죠? 오늘도 가게 잘 다녀올게요. 보고 싶어요. 항상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얼굴이 떠올라요. 형님은 소식이 없어요. 멀리 이사를 간 것 같아요. 혼잣말이지만 마음이 편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무덤에서 내려오는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혹시 한말순 어르신의 며느리세요? 네, 맞는데. 어떻게 저희 어머님 성함을 아시나요? 제가 같은 병실에 있었던 김순자예요. 어르신께서 자랑 많이 하셨어요. 정말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네요. 며느리가 효부라고 정말 착하다고 어르신이 매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니.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정은이 덕분에 행복했다고 웃으며 저를 바라보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에게 당했던 모멸감도 집에서 쫓겨났던 치욕도 모든 게 지나고 보니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의 의미였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반면 형님은 저를 괴롭히고 치매 초기이신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죠. 요즘 가게에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직장 다니는 딸들이 어머니를 위해 반찬을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이거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흐뭇해져요. 제가 만든 음식이 가족 간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와서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식구들이 다 포기했어요. 저 혼자 모시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모시면 나중에 꼭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사장님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 손님이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아팠던 기억들도 모두 지금의 제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건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관계는 법보다 마음이라는 것, 진심은 결국 기억되고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반찬을 만들면서 생각해요.
이 작은 정성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가족들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라면서요. 59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남은 인생도 의미 있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살아가자고. 그것이 시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자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방법이라고 믿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부담 없이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멋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의 DJ 임영훈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놀러와주세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